지혜야, 큰일 났다. 민준이가 사람을 쳤어. 죽었대. 서울의 대형은행 리스크 심사 전문가 박지혜. 그녀는 5년간 시어머니 이영숙과 남편 강민준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낸 끔찍한 교통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며 그녀의 결혼 예물과 전 재산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이것은 모두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혜가 숫자의 거짓말과 금융의 함정을 꿰뚫어 보는 최고의 리스크 심사 전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눈물 대신 냉철한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파놓은 작은 함정은 그녀가 설계할 거대한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줄까요? 황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박지혜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분 후. 악몽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대낮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존경하며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바로 오늘처럼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 32살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은행에서 리스크 심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제게 냉철한 머리와 숫자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모든 금융 변동 앞에서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여사 댁에 며느리로 들어온 5년 동안 저는 전문가의 돋보기를 내려놓고 오직 한 명의 딸로서 진심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돌멩이도 옥이 되고 차가운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 독자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조언과 공감을 얻고자 하오니 아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겨울로 접어들어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있을 때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인 이영숙 여사가 독한 바람처럼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뼈마디가 앙상한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움켜쥐는 바람에 숨이 막힐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친 숨소리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야, 큰일 났다. 민준이가 춘천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단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건축가인 남편 민준 씨는 오늘 현장 점검을 일찍 마치고 저녁은 아내와 함께 먹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씨는요, 괜찮아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 여사는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걔는 괜찮아.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버렸단다. 지금 그쪽 가족들이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난리야. 오늘 아침까지 합의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민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장례비랑 입막음 비용으로 말이야. 경찰이 개입하면 민준이는 끝장이야. 걔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감옥에 가야 해. 지혜야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1억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남편의 모습과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내로서의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여사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게 돈이 있어요.
차 사려고 모아둔 적금 8천만 원이 있고 결혼할 때 어머님이랑 저희 부모님이 주신 예물금이 한 2천만 원 어치 정도 될 거예요. 전부 드릴게요. 이 여사는 예물과 8천만 원이라는 말에 핏발이 서 있던 눈에 아주 기묘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져올렴! 내가 이미 택시를 불러놨어. 당장 돈을 가지고 내려가서 걔를 구해야 해. 1분이라도 늦으면 경찰이 와서 사건 기록을 남길 거야. 그때는 10억이 있어도 네 남편 인생은 못 구해. 저는 서둘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열쇠를 몇 번이나 헛돌렸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금을 담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쓰라며 애틋하게 손에 쥐어주신 금목걸이와 반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이용해 적금 전액을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금이랑 계좌이체. 둘 다 내가 들고 가서 처리하는 게 낫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나중에 며느리인 너한테까지 불똥이 튀지 않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긁어모았습니다. 예물이 든 주머니를 이 여사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갈까요? 이 여사는 제 손을 뿌리치며 유난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집에 있어. 너처럼 마음 약한 애가 피 튀는 현장을 보면 기절이라도 할 테니 일만 더 복잡해져.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녀는 돈과 금이 든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택시를 보며 애가 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걱정되고 이 집안이 무너질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왜 좀 더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 추운 새벽에 혼자 가게 내버려뒀을까? 자책했습니다. 15분쯤 지나 마음을 조금 추스른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직접 택시를 잡아 춘천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저히 이곳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가방을 뒤지던 순간 차키와 업무용 서브폰을 2층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방금 전 이 여사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던 순간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시어머니의 침실 방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 이영숙 여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에 가신 것 아니었나요? 왜 아직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아들이 사람을 죽여 위기에 처했는데 왜 웃고 계신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짝 닫힌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제 귀에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곧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기운이 곧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저는 이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제 결혼 예물이 담긴 주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을 세며 누군가와 아주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의 고통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 아들. 유나 말이 맞았네. 박지혜 같은 애는 남편 체면이랑 커리어만 좀 건드려주면 돈을 다 토해낸다니까. 8천만 원은 이미 내 통장으로 들어왔고 금도 봐라. 생각보다 훨씬 많네. 민주나 너랑 유나는 걱정 말고 제주도 여행이나 잘 다녀와. 집안일은 엄마가 다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무슨 사고는 무슨
사람 죽기는 누가 죽어? 내가 사람 좀 써서 연기 좀 시켰더니 아주 홀라당 넘어가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고 오히려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 엄마. 이번 일 아니었으면 유나가 자기 명의로 된 고급 오피스텔 사달라고 조르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 박지혜가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말이야. 이제 잘 됐네? 이 돈이면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계약금은 충분하겠다. 엄마, 합의금으로 돈 다 썼다고 말해줘. 걔가 의심하지 않게. 이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친척들한테 돈까지 더 빌려서 겨우 1억 맞춰줬다고 말해놓을게. 나중에는 그 빚 갚으라고 등골 휘게 일 시켜야지. 걔처럼 착하고 멍청하고 효부 노릇에 목매는 애는 부려먹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야. 자, 이제 둘이 재밌게 놀아. 의심받기 전에 전화 끊자. 저는 문 밖에서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주스러운 그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의 얼굴을 말입니다. 아내의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의 집을 사주는 파렴치한 남자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리스크 심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진실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뛰어들어간다면 저들은 금을 숨기고 교활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 집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마당으로 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춘천이 아니었고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식었지만 제 두 눈에는 평생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품 안에서 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 효심은 저들이 파내기만 하면 되는 금광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싶다고요? 잊지도 않은 빚을 갚게 하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길가에 한적한 카페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진우야, 나 지혜야. 이혼 소송 관련해서 특별 리스크 관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런데 그 전에 내 남편과 그 내연녀에게 진짜 거액의 빚을 몇 개 만들어줘야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람들은 흔히 먹는 것이 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빼앗긴 한 입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치욕을 비굴하게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30분 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저는 그들이 짓밟은 제 자존심과 돈 한 푼까지 모두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삼청동의 작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누군가의 담배 연기가 갓볶은 원두의 짙은 향과 뒤섞여 맴돌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제 가슴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한까지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문틈으로 급하게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가 가져온 예물더미 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리스크 심사 전문가로서 저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허점은 바로 제 발밑,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고객과 은행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탐욕과 배신이라는 총구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의 감도는 쓴맛이 이 쓰디쓴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는 민사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진우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넋이 나간 듯 하면서도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제 모습을 보더니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불렀어?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저는 진우 쪽으로 휴대폰을 밀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에 방금 녹음한 짧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영숙 여사와 남편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들을수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잔인하네. 아내 돈을 뜯어내려고 교통사고, 사망연극을 꾸미다니. 지혜야,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새벽 이슬이 나무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금 저 여자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면 순간의 분풀이는 되겠지만 내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거야. 지금 이 사실을 터뜨리면 이 여사는 딱 잡아댈 거고 민준이는 그 돈을 최유나라는 여자한테 전부 빼돌리겠지. 나는 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바로 돈과 승리감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진우는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최유나. 그 여자부터 조사해줘.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뭘 하는지, 그리고 민준이랑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나와 민준이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사무소의 자금 흐름을 전부 재검토해줘. 걔가 회사 돈을 빼돌린 지 꽤 된 것 같아. 그 후 2시간 동안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박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대를 감시하고 거미줄을 치는 유령 심사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이 모든 것을 저희 부모님께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모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시집 온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여사는 입버릇처럼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고 민준이는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게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제 와 들으니 마치 조작된 재무보고서의 허위 숫자처럼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인격이라는 거대한 부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서브폰을 꺼냈습니다. 이 여사의 통화에서 엿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SNS에서 최유나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걸치고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자주 올렸고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는 비밀스러운 남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 그녀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얼굴이 반쯤만 나왔지만 그 옆에 작은 점과 제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사준 시계는 틀림없는 민준이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깜짝 선물 고마워요, 여보. 곧 강동구에 우리 새집이 생기네. 제일 사랑해. 강동구에 새집? 내 돈으로? 내 부모님이 주신 예물로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돈을 속여 뺏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와 희생 위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과 인생에 대한 조직적인 암살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민준이가 제네시스 G70을 몰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걱정스럽고 피곤한 표정으로 위장했습니다. 지혜야,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어? 형 방금 집에 왔어. 엄마한테 다 들었어.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예물까지 다 잃게 만들어서.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저는 슬쩍 한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닦는 척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무사하면 됐어요. 돈이나 예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감옥에 안 가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돈을 좀 더 빌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제 말을 들은 민준이의 눈에 제가 여전히 어리숙하게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고마워. 상대방 쪽에서 워낙 거세게 나와서 엄마가 겨우 약속하고 나서야 집에 와서 씻고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어. 지금 당장 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해. 네, 다녀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저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차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리석은 아내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리품을 자랑하러 강동구의 최유나에게 신나게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 여사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은 TV를 향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가엾은 내 새끼. 민준이가 방금 다녀갔는데 2천만 원을 더 줘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한단다. 이 늙은이가 이제 어디서 돈을 구한단 말이냐. 또 돈을 요구하다니. 그들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기만적인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원한다고? 내가 돈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저는 그녀 옆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민준 씨가 회사 자금이 묶여서 바로 빼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대출을 받아서 민준 씨를 구하고 나중에 민준 씨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이 여사는 순간 굳었습니다. 아마 이 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 함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괜찮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절차도 빨리 이자도 낮게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민준 씨의 커리어를 지키는 거잖아요. 민준 씨가 감옥에 가면은 이 집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여사는 돈 생각에 눈이 번쩍 뜨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집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며 제가 바로 그 자산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바라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회사의 모든 세금 서류와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최유나와 그녀의 가족들 개인 계좌로 되어 있는 유령 회사들과 몇몇 하청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빼돌린 돈이 거의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겨울 밤의 차가운 미소를. 저는 이 서류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고 세무서에 제출할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최유나가 스스로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액의 채무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저는 스스로를 모범적인 채무자로 위장하고 그들을 탐욕스러운 투자자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꾸민 교통사고라는 함정이 제가 지금 파고 있는 깊은 구렁에 비하면 얼마나 유치한 장난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는 짧은 영상 클립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는 한바에서 최유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저 늙은이랑 마누라한테서 저 집까지 뜯어내면 너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까지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모든 인륜과 도덕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를 버릴 생각이라고? 내가 그 계획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 줄게. 저는 문득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며느리의 예물을 세며 희희낙낙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버려질 운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영숙 여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비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잔인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반전은 사라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제가 곧 최유나에게 걸게 될 한 통의 전화에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일한 승자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여자에게 말입니다. 초하루 아침, 이영숙 여사의 3층 집은 숨막힐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 밑은 물론 일부러 다크서클을 그려 최대한 초췌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이 여사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죽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쌀과 파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속에서는 역겨움만 차올랐습니다. 이 여사가 계단을 내려오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를 보고는 가식적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그냥 좀 쉬어라.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 저는 돌아보며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민준 씨가 사람들한테 맞는 모습이 떠올라서요. 마침 제가 큰 부동산 그룹에서 외부 심사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맡게 됐어요. 보수가 꽤 높더라고요, 어머니.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어머니가 민준 씨 때문에 빌리신 돈은 꼭 갚아드릴게요. 돈, 프로젝트, 밤낮으로 일한다는 말에 이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착한 며느리야. 민준이는 너 같은 애를 얻었으니 정말 복받은 놈이지. 그래, 넌 일이나 해.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저는 날카로운 시선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들이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력을 짜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거미줄을 치기에 가장 안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 민준이는 평소보다 집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환했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느라 힘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가짜 합의금 영수증을 떨어뜨려 제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는 척했고 심지어 새로 받은 월급 500만 원을 그에게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더 챙겨주세요.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예요. 민준이는 돈을 받자 눈을 빛내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최유나 명의로 된 강동구 오피스텔로 갚아주겠다고? 저는 속으로 물었지만 입으로는 전 그냥 당신만 무사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외출했을 때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 목적지는 민준이가 약속한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 가기 전 최유나가 머물고 있는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저는 그녀가 과도한 쇼핑과 코인 투자 실패로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건물 로비에서 모르는 번호로 최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유나 씨 되시죠? 저는 한 대형 투자사의 비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에서 진행하는 리조트 프로젝트에 협력할 건축 업계 인맥이 넓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강민준 이사님께서 유나 씨가 대외 협력 분야에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학이 넘어 최유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고 거만하게 변했습니다. 아, 우리 민준 씨요? 네, 저도 그분한테 얘기는 좀 들었어요. 프로젝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미끼를 그녀는 절대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억 원대 규모입니다. 만약 유나 씨가 강민준 이사님을 설득해서 일부 자본을 투자하고 설계 입찰을 따내게 한다면 유나 씨에게 돌아갈 성공 보수만 최소 2억 원은 될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2억 원. 그 돈이면 코인 빚을 갚고도 민준이가 회사 돈을 찔끔찔끔 빼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나는 즉시 다음 날 저를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만남은 5성급 호텔의 VIP 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짙은 화장을 하고 성공한 여성 사업가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최유나는 사진에서 본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눈에서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보여준 낡은 사진 속의 어리숙한 아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전문 지식을 동원해 만든 프로젝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금빛 숲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3개월간 수익률 30%를 보장합니다. 저희는 강민준 이사님 회사처럼 신뢰할 수 있는 건축회사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자리를 확보하려면 즉시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유나는 서류를 넘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작은 문제는 제가 민준 씨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해결돼요.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회사에 있는 돈 전부라도 제가 투자하자면 다 빼줄 사람이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듣기로는 강민준 이사님이 사망사고에 연루되었다던데 그건 문제 없나요? 유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사고는요? 그거 다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마누라 속여서 저 집 사줄 돈 뜯어내려고 꾸민 연극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내연녀 입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만약 5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유나 씨와 강민준 이사님의 것이 될 겁니다. 상의할 시간으로 사흘을 드리죠. 호텔을 나서자마자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단계 시작해. 민준이 회사 앞으로 저금리 담보대출 계약서 준비해줘. 당신 이름으로 된 사모펀드 회사 명의로. 저는 민준이에게 5억 원의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돈을 마련할 유일한 방법은 시어머니의 집과 건축, 사무소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최유나의 부추김과 끝없는 탐욕의 눈이 먼 민준이는 불나방처럼 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 후 예상대로 민준이는 고심에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딱 3개월만 투자하면 우리 모자한테 수십억이 생겨요. 그때는 제가 엄마한테 도심에 있는 저택을 사드릴게요. 이런 좁은 골목 말고요. 이 집 등기부등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담보로 대출 좀 받게요. 이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심저택이라는 말과 아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공동재산이었습니다. 비록 이 여사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법인 대표인 며느리, 즉
제가 재산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와 이 여사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네 예물 전부 다 돌려줄게.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줄래?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가꿔온 곳이고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내연녀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도박판에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민준이가 다 계산해놨어. 넌 며느리라는 게 남편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네 목만 챙기려고 하니? 당장 서명해. 우리 모자 큰일 좀 하게. 저는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네, 민준 씨를 위해서라면 서명할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일 끝나면 저랑 가족들한테 시간 좀 내주셔야 해요. 약속할게. 맹세해. 민준이는 제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 대출 계약서가 금빛 숲 프로젝트가 아닌 진우가 배우에서 조종하는 악덕 사채업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아주 가혹한 위약금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빌려서 그 유령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돈은 사실 제가 관리하는 임시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베란다에 홀로 서서 위층에서 최유나와 신나게 통화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득 이 여사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큰 이득을 본 사람처럼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어머니. 실컷 의기양양해 하세요, 민준 씨.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새로운 재무 컨설턴트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분은 두 분이 회사에 남은 마지막 자본까지도 출구 없는 투자처로 깔끔하게 옮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서류 뭉치 속에서 그와 최유나가 저를 위해 준비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달 저를 불륜녀로 몰아 빈손으로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조작된 불륜 현장 덮치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연극은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들이 연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들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안개비가 내려 길을 온통 적셨습니다. 저는 건축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민준이와 함께 회사 설립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무실 구석구석 설계도 한 장 한 장이 역겨운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진우의 특별한 금융기관에서 막 대출받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5억 원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헌신적인 대표인 척 바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돈 들어왔어. 금빛 숲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바로 송금해서 자리 확보해 놔야겠다. 당신은 은행 심사 업무에나 집중해. 회사 일은 나랑 내 파트너가 알아서 할게. 그가 말하는 파트너는 바로 최유나였습니다. 그는 지난달 그녀를 몰래 회사의 대외 협력 고문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구름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당신을 믿어요. 그런데 민준 씨, 이 프로젝트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독립적인 재무 컨설턴트한테 투자 계약서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쪽 서류는 아주 투명하던데. 필요하죠. 이 돈은 어머니의 집과 제 피땀이 걸린 돈이잖아요.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저는 민준이에게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노련한 재무 전문가 행세를 하는 진우가 고용한 전문 연극 배우 남 이사를 소개했습니다. 남 이사의 임무는 민준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금융 용어를 사용해 그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을 2배로 늘리려면 회사 내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급 호텔에서 남 이사를 만났습니다. 최윤아도 함께였습니다. 남 이사의 교묘한 말솜씨와 집과 차를 빨리 사고 싶어 안달이 난 민준이와 윤아의 조급함이 더해져 두 사람은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명의로 3억 원의 추가 사채 계약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진우가 그 서명서 스캔본을 제게 보냈을 때 저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민준이와 내연녀는 시어머니 집 담보를 포함해 거의 8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스스로를 올가맨 것입니다. 그가 평생 건축가로 일해도 금빛숲 프로젝트가 증발한 후에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이 여사와 민준이가 작당 모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여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민준아, 박철수 그놈 일은 다 준비된 거냐? 요즘 박지혜, 걔가 자꾸 말이 없고 이상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빨리 쫓아내야지 언제까지 걔를 회사법인 대표로 둘 거야. 나중에 금빛수 프로젝트 수익 나눌 때 골치 아파진다.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박철수, 걔한테 다 시켜놨어. 다음 주에 내가 출장 가면 걔가 우리 침실로 몰래 들어갈 거야. 그럼 내가 우연히 일찍 돌아온 척 하면서 엄마랑 동네 아줌마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현장을 덮치는 거지. 그때는 100개의 입이 있어도 불륜 저지른 죄를 벗지 못할 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회사랑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인터넷에 망신한 당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할 거야. 이 여사는 손뼉을 탁 쳤습니다. 잘한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그 X를 쫓아내고 우리 윤아를 들여야지. 예쁘고 돈도 수억씩 벌어오니 그래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사는 거지. 저는 계단 아래에 서서 나무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악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저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명예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명예를 말입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운전했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5년의 청춘이 엉뚱한 곳에 쏟아부은 내 효심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문득 시집 가던 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시집 가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참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지 모욕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버지,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역으로 현장 덮치는 계획을 진행해 민준이가 고용한 박철수라는 놈을 감시할 사람을 붙여줘. 이번 불륜의 덫에는 민준이 자신이 직접 걸려들게 만들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여전히 헌신적이고 착한 아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고 출장 가는 민준이의 옷을 챙겼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그들을 보니 참으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대한 빙산 위에 서 있으면서 그 아래에 제가 설치해둔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이 글을 쓰면서 주인공 박지혜 씨에 대한 연민과 분노로 심장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삶에는 가족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선량함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침묵을 어리석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한 여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 그녀의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폭풍이라는 것을, 효심이나 관용을 굴욕적인 인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인문학적 가치는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공정을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한 여성의 각성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박지혜 씨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함정을 팔 만큼 침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노를 터뜨리는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언 하나하나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영원으로 끝나는 이혼 파티가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이영숙 여사가 받게 될 결말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입니다. 운명의 그날 밤, 박지혜 씨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서울의 겨울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고 그 추위는 믿음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숨결마저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을 오갔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시어머니 방까지 따뜻한 국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함정의 초침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리스크 심사 전문가로서 저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떡 앞에서 생겨나는 탐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최유나는 제가 공들여 지어낸 금빛 숲 프로젝트라는 환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흘린 가짜 내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은 자본만 더 쏟아부으면 화천의 황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준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짜 교통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익을 계산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자는 척했지만 실눈을 뜨고 책상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의 손.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는 이제 아내의 잠자리까지 속임수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저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수십억 벌면 우리도 고급 세단 하나 뽑아서 다녀야지. 지금 이 차는 대표이사님, 차로는 영 모양이 안 나. 저는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네, 민준 씨처럼 유능한 분은 조만간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어머니. 이 여사는 카카카 웃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곧 젖을 다 짜낼 소를 보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진짜 선물은 최유나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나가 코인 투자 빚쟁이들에게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짜 재무 컨설턴트인 남이사를 통해 유나에게 이런 제안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민준이를 설득해 회사 명의로 유동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자본 투자 없이 우선주를 배정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최유나의 탐욕은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민준이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빚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꼼꼼히 확인했는데 컨설턴트 말로는 이게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래. 아내에게서 1억 원을 사기친 경험으로 자신감이 붙은 민준이는 행운의 여신이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금융 세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민준이에게 회사의 몇몇 하청 계약서를 보여주며 제가 일부러 만들어둔 장부상의 가짜 손실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우리 회사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요. 화천 투자는 그냥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역심리 공격이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도박꾼을 말리면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달려드는 법입니다. 예상대로 민준이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여자들은 은행에서 푼돈이나 만지작거릴 줄 알지. 난 이미 결정했어. 크게 걸어야 크게 이기는 거야. 돈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민준이가 말한 방법은 바로 사채였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제도권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진우는 교묘한 위약금 조항으로 무장한 금융회사로 위장한 사채 시스템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준이와 최윤아는 그것이 재정적 지렛대라고 믿으며 비밀리에 만나 그 빚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좁은 골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든 민준이가 환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그 서류철에 담긴 자신의 서명 하나하나가 자신의 재정적 관에 밝히는 못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늘의 승리감은 내일 닥쳐올 끔찍한 몰락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여사와 민준이가 저를 위해 꾸민 불륜 현장 덮치기 계획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거의 손에 들어왔다고 믿는 순간 저를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역 배우 박철수 등장했나? 곧바로 온 답장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운명의 밤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해 겨울, 북풍은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이영숙 여사의 3층 집,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의 한숨 소리 같았습니다. 가식적인 평화는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착한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로서 조용히 약을 다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금융수수를 집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민준이와 최윤아는 완전히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총 8억 원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돈은 진우의 중간 계좌를 통해 사실상 해외은행에 있는 저희 부모님 명의의 신탁기금으로 역송금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민준이는 익명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모든 개인 자산과 토지 사용권은 재판 없이 즉시 압류된다는 조건부 양도 계약서와 함께 말입니다. 그날 오후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값비싼 와인을 한 병 가져와 2잔을 따랐습니다. 그는 극도의 만족감에 찬 얼굴로 제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혜야,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 2달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더는 당신 고생하면서 심사 일하게 안 할게.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저는 입술만 살짝 댔습니다. 와인의 떫은 맛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요? 전 그냥 빚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요?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던 이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에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우리 민준이는 귀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야. 넌 네 할 일이나 잘해. 큰일은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민준이의 귀인은 바로 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남은 마지막 예금까지 빼서 추가로 땅 계약금을 걸라고 민준이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시어머니와 배신자, 남편의 완벽한 호흡은 때때로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잉여인간, 돈 버는 도구, 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용한 박철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강동구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불량 청년 박철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철수는 민준이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자신이 내 방에 몰래 들어간 후 민준이가 이웃들을 데리고 와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우가 보낸 비밀 신문 영상을 보며 박철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박철수가 민준이의 계획대로 움직이되 한 가지 디테일만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방에 몰래 들어오는 대신 지혜 씨가 좀 더 은밀하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민준이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무대가 이 좁은 침실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준이가 최은하에게 회사 돈을 빼돌린 마지막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윤하의 오피스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인쇄하여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마치 마지막 폭탄이 터지기 전 전쟁터를 정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 여사가 저를 3층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네 서명이 좀 필요해. 이건 그냥 민준이가 시골 땅 문제 처리할 때 나 대신 위임받는다는 서류야. 프로젝트 진행하기 편하게 하려는 거니까. 저는 재빨리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속임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회사에 남은 지분에 대한 공동재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들은 조작된 불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서명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 거 없겠죠? 이 여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불이익은 무슨, 한 집안 식구인데 누가 가지면 어때? 서명해. 그래야 민준이가 마음 놓고 일하지?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 필체는 힘차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지분이 이미 민준이의 빚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 여사에게 휴지 조각 한 장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절대적인 방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때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원래부터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 장식품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자 그는 기꺼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운명의 3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최윤아를 만나고 동시에 박철수로부터 저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을 챙겨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엄마랑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준이는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으로는 기다려. 돌아오면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동네 친구들에게 신나게 전화를 거는 이 여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차 마시러 와.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재밌는 구경거리가 바로 저의 굴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실 화병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그녀의 핸드백 속 녹음기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 누가 굴욕을 당하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동짓달 보름밤. 희뿌연 달빛은 겨울의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의 집은 낡은 나무 장롱 속에서 조미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등불이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각본대로라면 민준이는 부산에 있고 이 여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며 저 불쌍한 아내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밤 10시 제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지혜 누나, 저 도착했어요. 지금 뒷문 쪽에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골목 밖에 세워둔 작은 트럭 안에서 탐정과 변호사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진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저는 박철수에게 뒷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둑이 제 방 뒷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해요.
빨리 민준 씨한테 전화해서 이웃들 좀 불러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여사는 그때 3명의 친한 이웃 아주머니들과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먼저 소리를 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활함은 이미 그녀의 피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바꿨습니다. 도둑은 무슨 니놈이 진푸겠지? 아주머니들 저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이 버릇없는 며느리년 현장을 똑똑히 잡아야겠어요. 이 여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2층으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당장 와. 박지혜가 집에 남자를 끌어들였어. 엄마가 지금 현장 덮치고 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진우의 지시대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이 여사와 이웃들이 들이닥쳤고 방 안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 봤죠? 아주머니들 똑똑히 보세요. 이게 바로 명백한 증거라고요. 이 여사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내가 너를 친딸처럼 대했는데 네 남편 출장 가자마자 방에 남자를 끌어들여?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의 침착함에 이 여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며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런 배신자, 내가 너를 잘못 믿었어! 저는 민준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악력은 그가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니도요. 박철수 씨한테 1억 원 주고 제 방에 밀어 넣으라고 사주하셨죠.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형, 어제 형이 계약금으로 보내준 5천만 원 아직 그대로 있어요. 형이 지혜 누나 집에서 쫓아낼 때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이 짓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누나한테 다 털어놨어요. 이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박지혜, 네가 얘를 매수한 거지? 저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새벽의 대화가 이 여사와 민준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이랑 8천만 원 민준아 걱정 말고 유나랑 제주도 여행이나 잘 다녀와. 교통사고 사망은 엄마가 다 꾸민 거야. 녹음된 목소리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선량한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경악하며 어머나 세상에. 이 여사 정말 악독하네. 며느리 예물까지 사기쳐서 아들 내연녀 뒷바라지 하는데 썼다니 라며 혀를 찼습니다. 민준이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녹음펜을 뺏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하지만 진우가 2명의 변호사 보조원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씨, 진정하시죠. 저희는 당신이 사기, 재산 편취,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나리오를 꾸몄다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우는 재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금빛숲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은 상대 투자자의 자금 세탁 혐의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자산을 담보로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집과 당신의 회사는 박지혜 씨가 대리하는 채권 추심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이 여사는 30분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 앞으로 다가가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딱 하나 맞았네요.
이 집은 이제 너무 좁아요. 하지만 자리가 좁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드님의 탐욕과 비열함으로 가득 차서 좁은 거예요. 오늘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드님이에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진우와 탐정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짜 가족을 잃었지만 진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박지혜 씨가 그 집을 나섰을 때 저는 결혼 생활에서의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배신도 고통스럽지만 어머니와 남편이라 부르던 사람들에게 당한 금융사기와 음모야말로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처일 것입니다. 지혜 씨는 소리 지르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염치 없는 자들 앞에서 눈물은 가장 값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인문학적 가치는 선량함과 효심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두 글자가 악인들이 당신의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보호하고 진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씨의 이러한 반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침착함이 배신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독한 약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저와 공유해 주세요. 이후의 이야기는 일부 창작된 요소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와 감동적인 교훈을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변호사 사무실 창문 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가족에 대한 산산조각 난 기억의 파편을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참나무 협상 테이블에 민준이와 이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비쳤습니다. 그는 불륜 현장 덮치기 연극이 실패한 후에도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는 이미 자금을 최윤아에게 다 빼돌렸으니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전날 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하룻밤 동안 고문 최윤아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후 특유의 뻔뻔함을 되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합의서 위로 손을 강하게 내리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똑똑히 들어. 네가 녹음을 했든 증거를 들이밀든 법은 서류로 말하는 거야. 이 집은 내 거고 회사 돈은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넌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우리 집 돈 썼어. 이제 와서 이혼하면서 뭘 나눠달라는 거야. 내 옷까지나 챙겨 나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민준이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당신 심사 전문가니까 내려놓음의 가치를 잘 알겠지. 여기 서명해.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고 회사 지분도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당신이 박철수랑 짜고 우리 엄마 명예를 더럽힌 건 문제 삼지 않을. 우리 좋게 끝내자고. 나도 쪼잔하게 굴 생각 없어. 월세방이라도 구하라고 500만 원 정도는 챙겨줄게.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 저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가을 호수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었다면 그 미소가 마치 높은 곳에서 구덩이를 향해 열심히 기어가는 벌레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 같다는 걸 알아챘을 것입니다. 네, 어머니 민준 씨, 동의할게요. 민준 씨의 500만 원은 필요 없어요. 이 집도 나눌 생각 없고요. 저는 정말 빈손으로 나갈게요. 공동재산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요구 조건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금빛 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서명했던 모든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신과 어머니께서 전부 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준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금빛 수 프로젝트의 30%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빚이 무서워 일찌감치 발을 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빚이 곧 그의 숨통을 조여올 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아는 분명 그에게 프로젝트 자금이 곧 풀릴 것이며 저만 쫓아내면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좋아. 군자는 약속을 지키는 법이지. 민준이는 펜을 낚아채듯 드러망설임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여사도 일평의 땅도 잃지 않고 골치 아픈 며느리를 내쫓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제 필체는 이전에 억지로 서명할 때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갈 교수대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여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이 집은 이제 너무 좁아요. 오늘 오후에 바로 짐 빼겠습니다. 민준 씨가 약속한 대로 어서 도심의 저택으로 이사하시길 바랄게요. 이 여사는 비웃으며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봐. 쟤는 입만 살았지 돈 문제만 나오면 무서워서 꽁무니 빼잖아. 이따가 유나 불러. 우리 집 애군이 거친 기념으로 파티라도 해야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재산을 전부 저 사람들 손에 넘겨주다니. 저들이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저는 아래층의 분주한 인파를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 진우야.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신이 황금이라고 믿는 미끼를 절대 버리지 않아. 다만 그들이 모를 뿐이야. 이 여사의 도심 저택과 최윤아의 강동구 오피스텔은 사실 내가 설계한 법적 수렁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걸. 내일 보낼 채무 독촉장은 다 준비됐지? 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네가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소름이 돋아. 넌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심사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3층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과 부모님의 유품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최윤아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민준이의 팔에 매달려 승리자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 씨, 벌써 가시네요? 민준 씨한테 차 좀 불러달라고 할까요? 어차피 빈손으로 나가시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잖아요? 저는 대답 없이 마치 더러운 연기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여사가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최윤아에게 신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아야, 내일 이딴 것들 다 버리고 수입 가구로 싹 바꾸자. 그래야 집이 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리는 게 맞아요, 어머니. 내일이면 어머니가 서 계신 그 바닥조차 어머니 것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작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민준이가 내연녀와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만약 24시간 후 그들 집의 초인종 소리가 축하객의 방문이 아니라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서명했던 계약서를 들고 온 채권자들의 노크 소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제가 떠난 후 이 여사의 3층 집은 순식간에 가식적인 호화로움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고용한 탐정을 통해 저는 그날 밤 그들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이 여사, 그리고 최윤아는 대승리를 거둔 이혼을 축하하며 건배했습니다. 그들은 한 푼도 잃지 않고 저를 쫓아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금빛 숲 프로젝트가 곧 수십억 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여사는 곧 저택으로 이사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기 시작했고 최윤아는 민준이가 제 빚을 탕감받은 돈으로 사줄 것이라 믿는 강동구 오피스텔에 들여놓을 값비싼 가구를 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감은 사람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눈멀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심지어 더 높은 우대 수익률을 받으려는 욕심에 진우의 유령 회사 측에서 내민 몇몇 추가 투자 확약서에 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근처에 조용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출근해서 실제 프로젝트들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진우와 함께 서서히 조여오는 덫을 재점검했습니다. 지혜야, 새로운 소식이야. 어느 날 저녁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가짜 금빛 숲 프로젝트가 상대 투자자 측의 법적 문제 변동으로 인해 무기한 중단을 공지했어. 이건 민준이가 서명한 모든 담보대출이 공식적으로 자산 배상 조항을 발동시켰다는 의미야.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퍼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들도 통보받았어? 아니. 내일 아침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채무 독촉장과 회사 자산 압류 통지서를 전달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밤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좁아. 맞습니다. 그 집은 곧 아주 좁아질 것입니다. 압류딱지와 민준이가 금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빌린 사채업자들의 분노에 찬 얼굴들로 가득 찰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이 여사의 집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최윤아는 아침 일찍 찾아와 고급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먹으며 민준이와 어떤 색깔의 차가 자기 운에 맞을지 의논했습니다. 이 여사는 우리가 약속했던 가짜 투자증서 수여식에 입고 갈 새한복을 입어보며 들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9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유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쪽에서 회의하러 가자고 차 보냈나 보네. 오빠는 무슨 김칫국부터 마셔? 최윤아는 신나게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운전사가 아니라 채권 추심회사 유니폼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보낸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강민준 씨 계십니까? 저희는 TD 금융기관 대리인입니다. 계약서 402호 및 귀하의 모친이신 이영숙 씨 명의의 토지 사용권 담보 확인서에 따라 금빛숲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귀하의 회사가 10일 이상 채무상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재산압류 통지서를 전달하고 사무실을 봉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프로젝트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제도 남 이사님과 통화했는데 선두에 선 남자가 빨간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냉정하게 내밀었습니다. 남 이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당신의 서명이 있고 당신 회사에 직인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산한 총 부채는 9억 2천만 원입니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이영숙 씨가 서명한 조건부 양도 계약에 따라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여사는 9억이라는 숫자를 듣자 바닥에 쓰러져 9억 내 집, 내 등기부등본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최윤아도 그때서야 겁에 질려 슬그머니 도망치려 했지만 진우가 보낸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최윤아 씨, 당신도 3억 원 추가 대출에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하셨습니다. 남아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승리감은 단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황금빛 꿈으로 가득 찼던 일주일,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악몽 속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이 여사집 거실에 아직 남아있던 초소형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급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돈을 도덕의 척도로 삼는 인간 군상에 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쇼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최유나, 그녀가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때 이 여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절망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카탈로그와 저택 설계도는 바닥에 흩어져 빛 독촉을 하러 온 사람들의 묻은 구둣발에 짓바렸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천의 금광이 이토록 빨리 끝없는 구렁텅이로 변할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뭐라도 좀 해봐. 9억을 어디서 구해? 이 프로젝트 확실하다고 했잖아. 최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달콤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날카로운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빚보증 서류에 서명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민준이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몰라. 남 이사는 전화를 안 받아. 상대 회사 사무실도 이미 비었어. 유나야, 너 돈 좀 없어? 강동구 오피스텔이라도 팔아서 이번만 좀 도와줘. 최유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동구 오피스텔? 미쳤어? 당신이 준 돈은 계약금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 머리 위에도 3억 빚이 떨어졌다고.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허울뿐인 대표이사를 믿다니. 결국 사채업자들한테 엮이고 말이야. 그때 막 정신을 차린 이 여사가 민준이에게 기어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땀이야. 엄마가 집 잃으면 죽고 말 거야. 아들아, 네가 박지혜한테 포기각서 다 받았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빚이 다 우리한테 돌아온 거야? 엄마가 욕심 부려서 그렇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치며 이 여사를 밀쳐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효심은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이기적인 본성만이 드러났습니다. 엄마가 저택에 살고 싶다고 안 했으면, 엄마가 박지혜 돈 사기쳐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한 게 누구인데. 저는 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돈이 사라지자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면도 떨어져 나가고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는 더 이상 고상한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민준이는 효심 깊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나는 완벽한 꽃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최유나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 빚더미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와 이 여사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 2명, 그녀가 보증을 섰던 사채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예쁘니? 3억 빚 이자는 매일 붙는데 인사도 없이 가려고? 최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들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들, 저는 돈 없어요. 돈은 다 저 강민준 씨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주일 후 이 여사의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소중한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경멸과 무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피했습니다. 이 여사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숨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마시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드물게 술에서 깬 어느 순간 민준이는 테이블 구석에 놓인 영원 이혼 합의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제 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지혜, 왜 그녀는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 왜 그녀는 내게 모든 빚의 책임을 지라고 했을까? 그는 황급히 프로젝트, 서류를 뒤져 시간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령 파트너사에게 자금을 송금한 신탁기금의 대표자 성씨가 제 부모님의 성씨와 같았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알았어요. 전부 다 그 여자가 꾸민 짓이죠. 그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진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 법은 서류에 적힌 증거만을 인정합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지혜 씨를 빈손으로 쫓아낸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내연녀를 품에 안고 그 계약서들에 직접 서명한 것 아닙니까? 지혜 씨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단지 인격 없이 사는 것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의 가짜 교통사고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이미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최유나는 채권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이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져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사람을 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깊은 통쾌함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셨을 겁니다. 민준이와 이 여사가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돈은 단지 시약일 뿐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눈물과 속임수 위에 행복을 쌓으려 한다면 그 기반은 조만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혜 씨의 복수는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를 벌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문학적 가치는 바로 인과응보라는 교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배신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한 고독과 굴욕입니다. 여러분은 최유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 역시 이 계획의 장기말이 되었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민준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이야기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사의 자부심과 가식적인 품위의 상징이었던 3층 집의 묵직한 대문. 이제 그 위에는 압류 딱지와 채권자들이 뿌린 붉은 페인트 자국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일주일 전에 희희낙낙하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값싼 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민준이 한때 건축사무소 대표라는 이름으로 거들먹거리던 그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빈 술병과 산더미처럼 쌓인 빛 독촉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최유나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잔인한 진실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최유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빛 숲 프로젝트가 동결되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치자마자 그녀는 민준이가 회사 돈으로 사준 모든 보석과 현금, 명품들을 챙겨 밤중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강동구 오피스텔 화장대에 짧은 메모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강민준 씨, 멍청한 남자랑 같이 빚을 짊어질 수는 없네요. 집 계약금 고마워요. 그건 당신한테 바친 내 청춘의 값이라고 생각할게요. 배신 위에 또 다른 배신이 겹쳤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제 부모님을 배신해서 얻은 돈으로 여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우가 도망치기 전에 그의 목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이 여사는 재산을 잃은 충격으로 3번이나 졸도한 후 이제 2층의 낡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소리치거나 명령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제 결혼 예물과 연기처럼 사라진 도심의 저택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제 새 사무실에 앉아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와 또 다른 법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가짜교통사고 고소건은 1차적으로 처리됐어. 피해자 연기를 했던 남자랑 중간 브로커가 이영숙 여사의 지시였다고 전부 자백했어. 민준이도 사기 공모 혐의로 연루됐고, 하지만 돈이 그가 직접 투자하기로 약속한 신탁 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그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기금에 지고 있는 셈이 됐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들 나를 찾았어? 민준이가 새벽 5시부터 이 건물 로비 아래에 와 있어.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꼴이 아주 거지 같더군. 저는 큰 유리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아침 풍경 속에서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기 위해 건물 로비에서 나오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그 유나라는 애 때문에 엄마가 부추겨서 그런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경찰이 엄마를 소환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요, 우리 엄마는 죽고 말 거야. 당신은 은행 사람이잖아. 심사 전문가잖아. 당신은 날 구할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저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쾌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허영심을 좇아 인간이기를 포기한 한 인생에 대한 극도의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날 새벽을 기억해요? 당신과 어머니가 제 예물더미 위에서 웃던 그 순간을, 제가 멍청하고 착해서 속이기 쉽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그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증오에 찬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가 그걸 다 들었다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요. 저는 당신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안고 아빠라 불리는 것을 보면서 6개월 내내 당신의 가짜 죽음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인간성을 잃는 거예요. 당신과 어머니는 탐욕으로 그 계약서들에 서명했어요. 저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거울을 하나 건네줬을 뿐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제 옷에서 떼어내고 단호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 여사의 집은 공식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해 강제 압류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원과 후회,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감정적으로는 마침내 끝이 났지만 법적으로 이 잔해를 치워야 할 마지막 사람은 결국 저였습니다. 옛 남편 가족의 합법적인 채권자로서 말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만 제게는 희망으로 가득 찬 책의 새로운 장처럼 매일이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이 여사의 집이 압류된 지 2달 후 저는 자산 경매장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희 부모님 명의의 신탁 기금 자금으로 낙찰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돈은 사실 민준이와 최유나가 쏟아부었던 유령 채무에서 회수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그 3층 집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 집을 되찾은 것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깨끗함과 자존심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해질녘 저는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류 딱지는 떼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이 여사가 바꾸려 했던 고급 소파 위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2층 제 옛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서니 이상할이 많지 평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이 여사는 현재 도시 외곽의 좁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고령과 진솔한 자백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한때 가문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그를 고용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총괄 건축가로 섰던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때로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교훈처럼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막 되찾은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 집은 제 피땀과 뼈아픈 교훈으로 다시 사들인 집이에요. 아빠, 엄마가 저랑 같이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평온하게 살아요. 더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혜야, 아빠 엄마는 좋은 집 필요 없다. 네가 강해지고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진우만 초대해 조촐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직접 끓인 민물고기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이 여사가 한때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간 속에서 부모님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집은 넓을 필요가 없고 자존심과 진정한 사랑이 머물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냈습니다. 거짓의 가면을 벗겨준 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깨끗이 삭제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배신자들은 고독과 무일푼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심사하고 당당하게 극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관용은 귀한 것이지만 악인에 대한 관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이야기 속 박지혜 씨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했고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니 제 마음이 무척이나 따뜻해집니다. 박지혜 씨는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성의 힘을 절대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 선량하게 살되 그 선량함을 지키기 위해 항상 냉철한 머리를 가지십시오. 인생은 한편이 리스크 보고서와 같고 최고의 심사관은 바로 우리 각자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혜 씨가 이영숙 여사의 노후를 위해 작은 돈이라도 지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처럼 일상적이지만
깊은 인생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소재와 AI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족의 가치와 인간의 품격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황혼의 이야기 제162회를 마칩니다. 박지혜 씨의 여정 전체를 지켜보며 감정을 억누르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기만에 무너졌던 순간부터 배신의 잔해 위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과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탐욕이나 복수에 대한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 자존감의 가치, 그리고 지혜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미 있는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가족의 속의 탐욕과 맹목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돈은 본래 몸밖의 것이지만 도덕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정교한 시약이기도 합니다. 이영숙 여사와 민준이가 가상의 생명을 이용해 며느리이자 아내의 돈을 갈취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은 상대의 인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잘못된 곳에 두면, 그리고 분별력 있는 보호가 없다면 이기적인 자들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항상 분별력이라는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인공 박지혜 씨는 우리에게 매우 인간적인 삶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내는 굴욕이 아니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해 인내를 택했고 힘을 모으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대개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우리에게 침착함이야말로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냉철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리스크를 심사하고 인생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지혜로 진실을 위해 싸운다면 항상 올바른 주소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인문학적 가치는 진정한 가족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부모님을 위한 보호입니다. 지혜 씨는 시댁에 대한 맹목적인 효심이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혼은 우리가 애써 가꾸려 하지만 만약 그 기반이 무시와 기만이라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혜 씨가 옛집을 다시 사들인 것은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존심과 진실은 어떠한 술수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은 너무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진솔한 영혼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우리 각자는 스스로 인생 경영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재무 리스크 보고서처럼 여기고 관계, 약속,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꾸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공허한 약속에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진심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고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칠 줄 알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신의 어둠 속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한다면 빛은 언제나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저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개인적인 시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두 마음의 조화일 뿐만 아니라 두 인격의 만남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구렁텅이입니다. 그것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운 타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효도를 핑계로
타인의 악행과 기만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선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은 어떠한 구조 요청보다도 강력한 정의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실은 쓴 약이지만 거짓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린 집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인과응보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바람을 심은 자는 자신이 씨를 뿌린 바로 그 땅에서 폭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의 목적지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영혼에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조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정보, 상황 및 인물은 삶의 도리에 대한 참고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희는 본 이야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취자께서는 본인의 실제 상황과 현행 법률 규정에 맞춰 신중하게 고려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